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부제는 타인 지향적 삶과 이별하는 자기 돌봄의 인류학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그 해결을 위한 시작은 각자가 타인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는 것이다. 어느 날 새로 오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경비 일을 하기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원직을 그만두고 경비원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을 비롯해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하셨다. 남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하다는 둥 말이다. 다행히 이분은 용감하게 주변의 방해를 떨치고 자신의 길을 새롭게 시작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 스스로 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 사회만큼 주위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없다. 단순히 머리 모양 하나도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머리가 하얗게 새면 왜 염색을 하지 않느냐는 주변 핀잔을 듣기 일쑤이고, 탈모가 진행되면 어서 탈모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받기 쉽다. 여성의 경우 몸을 둘러싼 제약은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하다. 조금만 체격이 커지면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지 운동 부족이나 게으른 사람으로 의심받기 쉽고, 몸매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으면 혹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아닌지 이상한 눈길을 받게 된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수수하게 외출하면 좀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 SNS에는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즐비하고, 신문과 광고에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과 의료적 시술에 관한 선전이 가득 차 있다. 먹는 것, 차려입는 것, 꾸미는 것,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온통 주변의 아우성 속에서 내 몸을 자유롭게 놔두기가 어렵다. 가족 안에서의 삶은 또 어떤가?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빡빡하게 짜인 것처럼 보인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어야 하고 22살이면 대학생이어야 한다. 결혼하면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면서 집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열에 빠져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타인의 욕망에 따라 우리 삶이 지나치게 구조화되고 제약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끔찍한 사회적 고통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출발했다. 오늘날 남녀 사이의 첨예한 혐오, 집단 간의 차별과 위계, 그리고 각 개인이 지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 해결을 위한 시작은 각자가 타인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고 자신의 나다움을 찾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몸은 우리가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다. 몸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 내 주변 세계를 연결한다.
먼저 몸은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한다. 사람은 눈과 코, 입과 귀, 손과 피부를 통해 주변 세계를 감지하고 인식한다. 우리는 몸을 매개하지 않고는 결코 바깥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반대로 몸은 우리가 세계를 향해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다.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몸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도로 부상했으며 각종 대중 매체에는 미용법과 성형수술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젊고 매력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꿀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몸 프로젝트가 범람하고 있다. 이제 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자 자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어떻게 몸을 가꾸고 관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지위, 성향 등을 표현해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여성만의 과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광고 문구는 남성들도 여성들이 훔쳐보고 싶은 몸, 여성들이 욕망할 만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이 욕망할 법한 몸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내 몸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한 몸이 아닌 것일까? 남자의 뱃살, 용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라는 카피의 광고 이미지를 보자. 자극적으로 쓰인 광고 문구는 뱃살이 건강의 문제를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로 우리의 사고를 이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신체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타인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신체가 대상화되면서 타인이 보기에 적절한 몸인지의 여부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때로는 타인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병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며 고통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SNS를 살펴보면 맛집 탐방이나 홈파티를 하는 근사한 사진들이 즐비하다. 반면 날씬하고 마르고 근육질로 탄탄한 몸매가 돋보이는 사진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고단백,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마구 먹으라고 선전하고 자랑하면서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몸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혼란에 빠져버린다. 이 경우가 심각해지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며 심지어는 자기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미국의 작가 록산 게이는 IT계 미국인으로 부모가 중남미의 섬 IT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2세대다. 풍족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녀는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무려 200kg이 넘게 나갔으며 195cm의 신장으로 체구가 크다. 국내에는 헝거라는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헝거는 배고픔, 허기라고 번역할 수 있다. 록산 게이는 어린 시절 주변 친구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경험했다. 남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내 존재 자체가 관심을 끈다는 것이 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 록산 게이는 계속 음식을 탐하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렸다.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추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록산 게이는 거구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즐겁다거나 행복한 경험은 겪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거구의 몸이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적나라하게 피부로 느낀 것이다. 예컨대 록산 게이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된다는 듯이 물건이나 몸으로 자신을 툭툭 치고 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자신을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아니 저 몸매에 많이도 먹네 라거나 저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들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느꼈다. 내가 저 사람 옆에 앉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나는 얼마나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할까 하고 생각하는 일을 록산 게이는 발견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비행기에서 두 자리를 예매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두 자리를 예매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비행기를 타서 두 자리를 여유 있게 사용하는 록산 게이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어떤 날씬한 여성이 록산 게이의 자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녀는 록산 게이의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물건을 두었다. 록산 게이는 두 자리를 예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째서 뚱뚱한 몸을 가진 자신이 타인에게 함부로 무시되며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록산 게이에게 쏟아진 원치 않는 격려와 충고는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결국 록산 게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폭식증이었다. 한꺼번에 많이 먹은 뒤 그것을 다 토해내는 일종의 섭식장애를 얻게 된 것이다. 록산 게이의 자전적 고백은 사회가 바라보는 몸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사회가 우리 몸을 관리하라는 요구가 지나치면 이는 몸에 관한 혐오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신체적 장애가 그러하다. 거식증은 장기간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 섭취를 극도로 줄여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자 하는 증상으로서 현대 사회에 나타난 질병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기 좋게 관리하라고 요구한다. 몸 관리는 곧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삶은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정신적 영역, 관계적 영역, 역사적 경험의 축적 등 다양한 영역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상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격렬한 사회적 적대감으로 집단 간의 소통이 어렵고 인터넷이 조장하는 과도한 자극이라든지 성적 대상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경쟁 구도, 명예퇴직의 압박, 학자금의 중압감,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의 증가, 가족 돌봄의 부담 등 갖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점차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과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의 자살률을 보면 20대와 30대 초반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다. 어째서 특정 계층의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했을까? 이는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자살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 30대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SNS를 통해 경험하는 타인의 몸 이미지와 일상생활의 장면들이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한다는 것이다. 몸 프로젝트가 일상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그것이 어느덧 사회 규범처럼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그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맞추지 않으면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력을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청와대나 의회, 행정부, 대법원 같은 곳이야말로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고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반면 푸코는 근대 이후 권력이 작동하는 실제 영역은 감옥과 병원, 학교, 가정, 군대, 공장과 같은 장소라고 주장한다. 이 영역에서야말로 개인들이 특정한 신체로 훈련되고 제조되기 때문이다. 규율 권력은 궁극적으로 체제에 복종하고 훈련된 신체, 즉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라캉은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생리적 욕구이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항상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욕망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자크 라캉은 말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욕망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타자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타자가 욕망하는 미끼로서 제공하기를 원한다. 타자의 성적 욕망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타자는 부모이다. 어린아이의 욕망은 부모의 욕망 속에서 형성된다. 아이는 모유를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마를 향해 떼를 쓰고 울 것이다. 눈치가 조금씩 발달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가 바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아이가 세상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욕망을 채워줄 대상의 마음에 들어야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욕망에 부응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면서 살아왔다.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일 뿐이다. 욕망이야말로 진실로 자신의 욕망이어야 한다. 만일 욕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면 내가 진정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타자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크 라캉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스스로 소망하는 것인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SNS에서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한 몸 만들기가 유행하고 있다.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역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나의 왜곡된 모습이 아닐까.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기 돌봄의 철학이다. 타인의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저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모양을 꿈꿀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다. 자기 돌봄이란 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숙고한 뒤 스스로를 더 자유롭고 더 행복감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라면 결코 그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 몸 이미지는 어느새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타인이 감상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때 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인격체와 분리된 채 몸이라는 물질성만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상품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멸과 혐오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경멸이나 혐오는 인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대상에 대해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시켜온 감정적 대응이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멸과 혐오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인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멸과 혐오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먼저 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몸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든지 소수의 극단적 훈련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나 자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경멸과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온 사람들이라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사는 나이든 남성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파는 젊은 여성에게 여성 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내뱉는 경우다. 가족이나 사회에서 무시받는 실업 청년이 조선족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각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다. 그렇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대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기가 힘들다. 서로서로 칼날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조금만 부족해도 루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는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실패를 겪으면 절망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계속 무시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솟아날 수 있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누구에게 향하게 될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말 것이다. 그것이 노인, 젊은 여성,
조선족 등이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쉽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는 지나친 규범을 이상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 33만 5천 가구이고 1인 가구는 무려 584만 9천 가구라고 한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의 경우는 153만 9천 가구이다. 고령자 부부,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딩크족, 단독 가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 정상가족이 아니라고 여겼던 가족의 형태가 이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45세 이후의 중장년층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혼이나 이혼을 통해 혼자 살거나 고령층의 1인 가구의 비중 등 전 세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 추세다. 일본에서는 로봇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도 등장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이전의 결혼 계약의 기초는 상대의 성적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결혼과 섹슈얼리티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 즉 재생산을 위해서 결합되었다. 결혼의 의미는 생계를 꾸리고 다음 세대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었고 개인의 선호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 가족의 등장과 함께 가족은 더 이상 경제적 생산 단위가 아니게 되었다. 부부는 이제 일을 공유하는 한 팀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단위가 되었다. 사실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지는 작은 규모의 가족 형태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가족 형태다. 과거 농경 생활에서도 가족 단위는 핵가족을 이루면서 주변의 친척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놀라운 점은 오늘날 가족이 점차 해체되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는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가 국가의 통치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잘 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가도 마찬가지로 잘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국가라는 단어의 가가 가족을 뜻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아버지라는 의미가 내포된 국부로 지칭해 온 것을 생각해보면 가족과 국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세 나라의 가족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족주의를 가장 보수적으로 내면화한 국가라고 밝힌다.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단위이자 기본적 가치로 여기며 가족의 가치를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사회가 가장 낮았다. 우리에게 가족의 역할은 구성원의 자유의지나 개별성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젠더 구분보다 가족 내의 위치에 따른 역할관념이 크게 작용한다. 가령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들이라면 어때야 하고 딸이라면 어때야 하는지 말이다. 가족주의 문화는 가족 내 역할을 분명히 정해주고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므로써 가족이 곧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반면 가족의 집단 이익이 강조되다 보니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가려지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된 까닭은 개인이 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5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사회에서 구성원을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전무한 국가였다. 의료보험제도는 있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10년이 넘게 시행이 보류되었다. 1987년 민주화 대항쟁 이후에서야 국민연금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애까지 확대되었다. 1988년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모자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그제서야 만들어졌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시기에 국민을 돌보는 문제는 국가가 아닌 개별 가족이 떠맡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전쟁 후 만성적인 전쟁 위협과 불투명한 미래 전망 때문이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지지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밥그릇 싸움에서 혈연, 학벌, 동향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40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급성장해온 데는 가족에 대한 헌신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작동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가족에 대한 헌신이 지나치게 요구된다면 개개인의 삶을 끊임없는 희생 속에 가두는 것일 수 있다. 가족주의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다른 가족을 경쟁 상대, 심지어 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있다. 남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대학과 직장에 가는 것이 대부분 가족의 동일한 목표가 되면서 서로서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눈을 기르게 된다. 직업이나 진로 선택을 할 때도 개인의 주체성이나 욕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타인이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만이다.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나의 존재 가치는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고 남편이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진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혼인이 부부 두 사람을 넘어서는 관계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낀다. 혼인은 이제 집안과 집안, 친족과 친족 간의 결속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정상가족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 그렇다면 딩크 가족, 한부모 가족, 혹은 동성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기존 정상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법적 부부가 아닐 경우 서로 간의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고 또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넘겨줄 수도 없다.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어 다른 한 명이 계속 돌봄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둘이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법적 보호나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동거 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난임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프랑스는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 계약을 도입했다. 시민연대 계약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협약을 맺은 커플은 199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연대 계약이 도입된 이후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동아시아 세 나라 중 한국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중 핵심적 이유는 한국인의 경우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본인의 삶을 맞춰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의 유대가 자유롭거나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진다. 가족생활 만족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본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이 대부분 자신의 몫이 되어버린다든지 또 한국 사회는 아이의 성공에 대한 엄마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강조하니 이런 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부모들보다 더 좋지 않다. 청소년은 가족을 거의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 젠더와 관련한 각종 사회 이슈들이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가 확산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치녀라는 단어의 등장이 그렇다. 이 단어는 남성의 재력을 밝히고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하며 남성을 통해 쉽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2010년 중반에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 남자의 벌레라는 뜻의 충을 붙여 만든 단어로 남자라는 자격에 으스대면서 무능하고 째째한 특성의 한국 남자를 통틀어 비하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다른 젠더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혐오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의 20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이들은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젠더 갈등을 꼽는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 혹은 자식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상대적으로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키는 위계적 문화의 가족 구조를 형성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혜택은 윗세대의 남성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들은 배제되고 오히려 페미니즘, 여성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노년층의 젠더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14년 분당 서울대병원과 수행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에 걸린 아내 혹은 남편을 둔 배우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 대상자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 세대다. 여성들은 남편을 돌보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남편의 불같은 화 또는 폭력이라고 고백했는데 치매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 반응은 달랐지만 남편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아내의 치매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내가 식사 시간을 잊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했다. 치매 환자 배우자 연구에서 젠더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남편의 경우 3개월 이상 아내를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대다수가 요양원이나 도우미를 통해 배우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아내의 경우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자살률은 보통 10만 명을 기준으로 1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계산한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계속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2005년부터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심지어 2018년에는 10만 명 중 26.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개인은 개인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뒤르켐은 자살은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그 사회가 어떠한 문화적 환경이냐에 따라 자살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자살률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사회가 개인이 살아갈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자살하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자살이 이루어지든지 공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죽음이 살아가는 일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기본적으로 내 삶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와 같이 타인의 기준과 욕망에 삶의 조건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남부럽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남부럽지 않은 삶은 도대체 언제 이룰 수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33위이다. 경제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 2020년대 들어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불만족스러운 삶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발전이 무조건적 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지향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 사는 것처럼 보인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의대에 진학하고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로스쿨을 가거나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 서울 강남에 적어도 집 한 채는 소유해야 성공으로 여기고 차는 외제차를 몰아야 하며 가방은 명품 백을 들어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면 영혼을 끌어모아 무리에 집을 사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생애 단계마다 정해진 미션이 있다. 10대는 입시를 위한 공부, 20, 30대는 취직과 결혼, 30에서 50대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이 그러하다.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서서히 준비하는 사람은 어딘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고정적이다. 타인의 욕망에 지배된 삶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가 희미해지면 방향을 잃은 채 혼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 사회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실패할 경우 그 실패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네 하고 서둘러 낙인 찍고 배제하는 태도가 존재한다. 실패는 용인하기 어렵고 성공을 집착하고 지나치게 선망하는 사회인 것이다. 매년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들을 면담하고 자기소개서 글도 살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시기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비슷하다. 가령 반기문 총재 같은 사람이 이슈로 떠오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롤 모델로 그를 꼽는다. 당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꿈이 되어버리는 시기다. 읽는 책도 마찬가지다. 무슨 책이 가장 감명 깊었냐고 물으면 대개 최근 1, 2년 동안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꼽는다. 자기 자신의 취향이나 꿈 등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학벌, 출신 지역, 성별, 키, 외모, 입맛과 취향에 이르기까지 낙인 찍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문화는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은 구체적으로 실패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한국인은 대다수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 지점이 한국 사회는 왜 질투와 혐오가 많은가와 연결될 수 있다. 왜 우리는 혐오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가 불안에 있다고 본다.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서 사실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불안한 마음은 비교적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마음으로 뒤바뀐다. 물질을 더 얻기 위해 서로서로 싸우는 각자 도생의 사회.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한국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한 삶의 가치가 등장해야 하고 관용의 문화가 필요하다. 실패의 경험, 다른 방식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고유한 나 자신의 삶이지만 어찌 보면 나 자신의 몸뚱이 하나조차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각종 제약과 요구,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좌우되어 사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나를 가꾸고 드러내는 일,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더 풍성한 일상을 만드는 일, 또 타인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일 등은 삶의 거대한 축복이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이 진정 내가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하기를 원해서 끌려가며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일 때가 많다. 물론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 자신의 욕망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만일 지금까지의 내 삶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욕망을 위해 질질 끌려가는 것이었다면 더 늦지 않도록 멈추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삶은 단지 내 삶을 종속적이고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경쟁과 질투, 경멸과 혐오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현대사회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쉬운 말로 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행복을 저해할 만큼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왜 남의 눈치를 볼까요? 남의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전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양극단 모두 해롭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를 본다면 전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더 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양극단의 중간 어디쯤이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는 OECD 자살률 1위와 전 세계적인 행복도 순위에서 바닥을 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병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인류 성공의 바탕이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마치 정신적 좀비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내 욕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기 때문에 나도 바라는 것들, 내가 진짜로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우선 그런 것들부터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기 돌봄과 타인 지향의 균형이 잡힌 중용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는 대신 그만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죠. 유명세의 대가는 익명성의 상실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명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만큼 유명해진다면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감시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불행하거나 혹은 불편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삶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목줄에 묶여 살아가는 개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줄이 짧고 어떤 사람은 목줄이 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자유롭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나라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방향성은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 자살률이나 불행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묶여 사는 삶, 쫓기며 사는 삶, 우르르 떼지어 몰려다니며 사는 삶. 이제 그런 삶은 정리하시고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